올해 전체적으로 무조건 뭐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 같고 금리가 낮으니까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자. 그래서 퍼가도 낮고 PBR이 낮은 종목을 사자. 이 전략도 저는 올해 안 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세의 성격이 올해는 경기의 확장기거든요. 경기 확장기는 결국엔 실적과 승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라는 무거운 변수가 있지만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거는 실적주인데,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느냐? 사실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보통 그러면 작년부터 올해는 진짜 금리가 오른다. 그럼 금리가 오를 때는 금융주가 좋다. 이런 논리를 많이 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최근에 미국 기준으로 4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또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는 뭐 EPS나 매출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했는데 의외로 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증가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측면도 있고, 거꾸로 뭐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또 기대 이상의 실적을 계속 내가지고 EPS가 뭐 비트를 많이 해가지고 주가 오르더라도 초이 수혜 업종이라고 해도 이제 업종 내에서 진짜 갈리는 영향이 있는데, 뭐 개인들은 결국 올해는 정말 이 지수 전체 내지는 섹터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개별 종목별로 다 꼼꼼히 살펴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말씀을 정말 잘 해주셨는데 금융주 안에서도 이렇게 차별화가 심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보험주도 그렇고 증권주도 그렇고 되게 차별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올해 내내 그럴 것 같고, 은행주가 배당 수익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충당금 이슈가 있어가지고 또 당국의 어떠한 그 규제 때문에 조금 최근에 또 어쨌든 장도 약하지만 조금 주춤한 성향이 있는데, 아무튼 조금 금리가 낮다고 무조건 뭐 지금은 배당 시즌이 아닙니다만 물론 연초라서 올해 전체적으로 무조건 뭐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 같고 금리가 낮으니까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자. 그래서 퍼가도 낮고 PBR이 낮은 종목을 사자. 이 전략도 저는 올해 안 통할 것 같아요. 네. 밸류에이션 지표도 네, 왜냐하면 장세의 성격이 올해는 경기의 확장기거든요. 경기 확장기는 결국엔 실적과 승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라는 무거운 변수가 있지만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거는 실적주인데,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느냐? 사실은 성장주가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메가테크, 미국도, 그리고 뭐 구독경제 모델을 갖고 있는 어쨌든 뭐 그것도 차별화가 많이 심한 요즘의 흐름이지만 어쨌든 넷플릭스는 빠지고 또 뭐 어떤 종목은 오르고 이런 식으로 구독경제 모델도 뭐 가입자 수라든지 이런 성장 비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성장하는 기업이 실적주다. 라는 관점에서 무조건 성장은 안 하지만 PR이 낮은 기업을 사자. 이거는 오히려 금리 상승기에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밸류에이션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찾는 데 초점을 더 두는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IT 쪽에서도 확 줄고요.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과 또 1분기 실적 가이던스나 혹은 또 앞으로 발표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연초 실적은 올해 전체의 실적을 가늠하는 약간 시금석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4Q와 1Q 실적은 특히 가이던스 중심으로 좀 잘 보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적정 밸류에이션과 더불어서 동시에 실적이 강하게 금리 상승기를 뚫고 이끌어줄 수 있는 종목을 고르라고 말씀주셨고, 그걸 판단한 지표로서 작년 4Q 실적과 올해 1Q 실적, 특히 가이던스 위주로 한번 살펴보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 작년까지는 한국 주식은 거의 연간 내내 박스피였고 미국 주식만 홀로 우상향을 했었는데, 그러면 결국 올해도 한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더 주식으로서는 안전한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다 위험할 것 같고요. 네, 올해 다 위험한데 뭐 올해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뭐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주식이 좀 다른 나라 증시보다는 한국을 포함해서 좀 위너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말 연초를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래도 빠졌을 때 미국 주식 산 게 좀 더 도움이 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것 같아요. 물론 한국 주식에도 그런 종목이 많겠지만 그런 종목이 미국 증시에 더 많기 때문에 지수로 표현되는 어떤 시장의 어떤 강도도 올해 저점 대비 연말이라든지 올해 뭐 최고점 주가가 반등이
미국이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 나눴듯이 경기 확장기이기 때문에 돈 버는 기업들이 미국에 좀 많다. 그리고 미국의 하반기에 서비스업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고 임금 상승률로 인해서 기업들의 원가 압박도 있지만 어쨌든 소비가 조금 주도하고 또 연말경에는 이제 전기차 개체 수요도 있고 이런 4차 산업 계열의 어떤 혁신 성장 기업들이 돈 버는 기업들이 좀 많을 거다라는 거고 또 전 세계적으로 좀 지배적 과점적 지위를 가진 소비재들이 미국에 많지 않습니까? 또 여행을 많이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카드 회사라든지 이런 금융주도 좀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리오프닝 경제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미국 쪽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위험 중수익 성장 이 기업들이 조금 미국의 소비재 정도 섹터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닝이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빠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네. 예상을 해보고요. 중국 주식은 사실은 중국 매크로가 올해 조금 예상보다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인민은행이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뭐 LPR도 뭐 계속 연속으로 내리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4.3%를 좀 달성 못할 수도 있다. 지금 4.3%는 사실은 중국 성장률 전망의 하단이거든요. 네, 하단인데 그것보다도 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동의 자유화를 막는 어떤 방식의 코로나 대응, 오미크론 대응이 중국 경제의 성장 탄력을 조금 낮출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부채 경제가 중국 경제에 조금 올해는 뭐 아주 심각한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을 좀 누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한국 주식도 결국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 차익과 한 차순을 고려하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환율 전망은 뭐 이제 직접 하시진 않으시지만 1200원대 환율이 좀 지속되는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는 상반기에는 조금 원달러가 1200원 위로 좀 추가 약세를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230원에서 1250원 정도. 그렇게 보는 이유는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어제도 뭐 96, 7 이렇게 움직였습니다만 한 100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터치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러니까 완만한 달러 강세가 상반기까지는 좀 지속될지 않을까.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도입 유가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비로 뭐 거의 뭐 1월에도 뭐 100% 가까이 올랐고요. 천연가스는 뭐 300%, 뭐 기타 메탈 이런 것들이 거의 다 50%에서 70%, 80% 올라 있어요. 물론 떨어지죠, 이제. 떨어지지만 수입 물가는 이제 좀 이동 평균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선물 가격이 떨어진다고 바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도입 가격이. 그래서 1월 20일까지도 수출 실적이 보니까 무역 수지를 보니까 한 50억 달러 적자지 않습니까? 이 2달 연속 적자입니다. 12월에도 한 6억 달러 정도 적자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달러의 어떤 수출을 이제 역조하는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무역 수지를 좀 압박하고 있고 또 글로벌 달러가 강세 기조로 갈 때는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위험 자산 비중을 또 늘리진 않거든요. 한국이 나빠서 늘리지 않는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위험 자산을 조금 관리하는 이제 그러한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공백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달러의 안정에 조금 네거티브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만 보자면 이제 올해도 어쨌든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우위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 또 투자자들이 많이 우려하는 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7%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나스닥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투매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 완전히 안전자산으로 그냥 국채 같은 걸로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이탈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성장과 물가 두 축으로 이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을 구분하자면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가요? 올해 상황? 올해는 사실은 뭐 장기적인 어떤 그 추세상의 2022년의 상황은 경제 상황은
고성장 저물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사실은 뭐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 예. 물가도 굉장히 낮은 편이죠. 예. 낮다라기보다는 예. 뭐 그렇게 높진 않은 예. 성장에 비해서는. 예. 근데 뭐 전 분기 대비라든지 예. 또 2011년 작년 대비로는 저성장 고물가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착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뭐 5.5%, 올해 뭐 3.5%, 그러면 3.5% 성장률이 낮은가? 네. 결코 낮은 성장률이 아니죠. 미국이 3.5%인데, 네, GDP 뭐 그렇게 큰 나라가 3% 중반을 성장한다라는 거는 뭐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내년도 성장 전망도 거의 2%대 중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장률은 굉장히 지금 경기가 호황인데, 물가도 지금 작년 12월에 YY 7%고, 예. 그리고 올해 전망이 뭐 한 3%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3.5% 정도로 보는 사람도 예. 있고, 어쨌든 3% 언저리라고 생각한다면, 성장률에 비해서는 물가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거든요. 예. 좀 부합되는 그런 정도인데, 네. 이 물가가, 조금 이게, 어쨌든,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혹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근래 보지 못한 물가 맞습니다. 수준이니까. 네, 근데 사실은 성장률이 더 낮아지든가 그래서 디플레이션으로 가면 물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거 원하지 않는 거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오면 또 수요가 줄어서 물가는 낮아지죠.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반기에는 정말 위드 코로나가 되든 코로나를 극복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착시 현상이 있다, 올해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전통적으로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연준은 디플레 파이터로서의 좀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말 기준처럼 이제 어쨌든 물가 지수가 7%대로 나오는 이상은 조금씩 연준이 그동안 디플레 파이터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본격적인 뭔가 인플레 파이터로 먼저 나서려는 그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럼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 코로나 시절에는 이제 물가보다 성장을 그래도 위주로 전투적으로 이제 확장 정책을 펼쳤는데, 인플레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성장 여력을 깎아먹는 측면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연준이 좀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좀 의견 말씀. 저는 뭐 연준의 기본 시각은 연준 위원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통화 긴축이라기보다는 정상화 과정이다. 그리고 조금 인플레이션 대응을 우리가 조금 실기했다라는 것을 조금 뭐 말로 자인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뉘앙스상 조금 지각 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약간 뒷공무니를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 조금 마음이 급해졌다. 그래서 조금 연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통화의 안정이고 달러 가치의 안정이고 거기에는 인플레이션을 어쨌든 그 관리하는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혀 뭐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뭐 지정학적 위험까지도 높아졌고 또 리스크 또 이런 걸 포함해서 또 올해 매크로 환경에 좀 큰 변수라고 좀 찝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큰 관점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전쟁이 나면 뭐 조금 다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뭐 아무도 좀 또 극단적인 사태로 가기는 조금 양쪽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특히 푸틴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관점은 말씀해 주셨듯이 밀 가격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밀 5대 수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 가격, 그다음에 천연가스, 유가 이런 부분들이 또 흑해를 경유한 또 물류 차질 이런 부분들이 가뜩이나 좀 문제가 있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하지만 뭐 어쨌든 우크라이나 변수는 과거 지정학적 변수들은 지속성이 없었거든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냥 조금 빠지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인플레이션 변수는 지정학적 변수는 조금 변화를 생각을 하고요. 올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앞서 말씀 나눴던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장의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